2026년 2월 9일 밀라노 마이너스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한창이던 그날 미국 MBC 방송국에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선수촌에서 이상한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국적도 다르고 종목도 다른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손에 들린 건 빨간 용기 하나. 한국 컵라면이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선수들은 뜨거운 김이 오르는 국물을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없으면 다음 경기 힘들어요. 이 장면을 처음 세상에 알린 사람. 57세 마크 톰슨. 해고 통보를 앞두고 있던 미국 방송국 프로듀서였습니다. 영하 15도 혹한 속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순간 그는 멈춰섰습니다. 이걸로 특집을 만들겠습니다. 그 선택이 무모한 도박이 될지 마지막 기회가 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시청률 역주행, 외신 보도,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밀라노의 혹한 속에서 발견한 가장 뜨거운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크 톰슨이라고 합니다. 올해 57살이에요. 미국 스포츠 방송국 MBC의 프로듀서로 25년째 일하고 있었죠. 아니, 일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2026년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 취재차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이번이 제 마지막 올림픽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국장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크, 이번엔 정말 뭔가 보여줘야 해. 지난 베이징 때 시청률 알지? 전년 대비 38% 하락이었어. 스폰서들이 계약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번에도 그 정도면 자네도 알겠지만 회사가 구조조정을 검토 중이야. 알고 있었습니다. 부서 전체가 위태로웠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였죠. 50 중반이 넘은 프로듀서. 최근 3년간 특집 기획은 번번이 평범했고 젊은 팀원들이 올려오는 디지털 콘텐츠에 밀려 존재감도 희미했습니다. 집에선 아내가 대학 등록금 걱정을 했어요. 쌍둥이 딸들이 올해 대학 신입생이었거든요. 여보, 이번엔 꼭 잘 되길 바랄게. 출국 전날 밤 아내가 말했던 그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밀라노는 추웠어요. 영하 12도.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죠. 선수촌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감독과 작가 2명이 동행했어요. 우리는 정해진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미국 피겨 대표팀 인터뷰, 스노보드 금메달 후보와의 독점 대화, 훈련장 비하인드 스토리. 안전한 콘텐츠였습니다. 무난하게 3분짜리 특집 2개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소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선수촌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식당 한쪽 구석에 전자포트가 여러 대 놓여 있었어요. 그 주변으로 선수들이 모여 있었죠. 처음엔 그냥 차를 마시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뭔가 달랐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용기를 들고 있는 선수들이 보였죠. 빨간색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매콤하고 진한 향이 복도까지 퍼져나왔어요. 저게 뭐지? 제 옆에 있던 작가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건 올림픽 선수촌에서 제공하는 공식 식사가 아니라는 거였죠.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가져온 뭔가였습니다. 한 선수가 포크로 면을 들어 올렸어요. 노란 면발이 김과 함께 흔들렸죠. 그리고 그 선수는 눈을 감고 면을 입에 넣었습니다. 표정이 환해졌어요. 옆에 있던 다른 선수가 빨간 국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숨을 내쉬면서도 웃고 있었죠. 마크, 저거 컵라면 아니야? 카메라 감독 톰이 중얼거렸습니다. 컵라면. 즉석면. 미국에서도 대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먹는 그 싸구려 음식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엄격한 식단 관리를 받는 올림픽. 국가대표들이 선수촌 한 구석에 모여서 컵라면을 먹고 있다니.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국기가 새겨진 재킷을 입은 선수, 독일팀 유니폼의 선수, 프랑스어로 대화하는 선수들까지. 적어도 10여 명은 되어 보였어요.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그 전자포트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용기를 자세히 보니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읽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 동아시아 문자였죠. 그리고 용기 옆면에 작은 글씨로 메이드 인 코리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이었어요. 그 순간 퍼뜩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작년에 소셜미디어에서 본 짧은 영상이었죠. 어느 유럽 축구 선수가 훈련 후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올렸던 게 기억났어요. 댓글엔 한국 라면 최고 같은 말들이 잔뜩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저 운동선수의 사적인 취향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달랐습니다. 이건 개인의 취향이 아니었어요. 뭔가 패턴이 있었죠. 선수들은 서로에게 용기를 건네주기도 하고 국물을 나눠 마시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촬영할까요? 톰이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동계올림픽 특집 콘텐츠로 컵라면 이야기를 만든다고요? 국장님한테 보고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마크, 자네 정신 차려. 우리가 요리 프로그램 만드는 줄 아나? 올림픽 특집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엔 뭔가 있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들이 국적도, 언어도, 종목도 다른데 한 가지 음식 앞에서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만족스러운 표정. 편안한 표정. 마치 고향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얼굴들이었습니다. 일단 몇 컷만 찍어둬. 저는 톰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톰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들었어요. 플래시 없이 자연광으로만 촬영했습니다. 선수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몇몇 선수는 카메라를 보고 웃었고 어떤 선수는 엄지를 치켜 세우기도 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소셜미디어를 검색했죠. 밀라노 올림픽 선수촌 컵라면. 몇 개의 게시물이 뜨기 시작했어요. 선수들이 올린 사진들이었습니다. 밀라노의 밤엔 이게 최고, 훈련 후 이 맛, 선수촌 필수품. 댓글도 수백 개씩 달려 있었죠. 저는 더 깊이 검색했습니다. 한국 라면, 한국 즉석면, 영어로 코리안 인스턴트 누덜즈라고 쳤더니 수천 개의 결과가 나왔어요. 리뷰 영상, 먹방, 레시피 변형, 해외 반응.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중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목은 Y 올림픽 애슬리츠아 어브세스트 위드 코리안 라면이었죠.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재생했어요. 한 영양학자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고강도 훈련 후엔 빠른 탄수화물 보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칼로리만 채우는 게 아니라 정서적 만족도 중요하죠. 한국 라면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밀라노의 밤 풍경이 차갑게 펼쳐져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걸로 특집을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피겨 선수 인터뷰나 스노보드 훈련 장면으로 안전하게 가야 할까요? 안전한 길은 확실했습니다. 스타 선수 인터뷰는 언제나 통했어요. 감동적인 배경 스토리에 훈련 장면 몇 컷 넣고 가족 이야기로 마무리하면 3분짜리 특집 완성이었죠. 최소한의 시청률은 보장됐습니다. 그 정도면 국장님도 크게 뭐라 하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베이징 때도 똑같은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38% 하락이었어요. 시청자들은 지겨워했습니다. 똑같은 패턴, 똑같은 감동, 똑같은 스토리.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비슷하겠죠. 그리고 저는 해고될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집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딸 에밀리였죠. 아빠 밀라노 도착했어?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해. 나 오늘 장학금 신청서 넣었어. 합격하면 등록금 절반은 해결될 것 같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장학금. 제 딸이 장학금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일한 프로듀서의 딸이 말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북 화면을 봤죠. 화면엔 낮에 찍은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전자포트 앞에 모여있는 선수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빨간 용기. 행복해 보이는 얼굴들.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게 있었습니다.
문화였을까요? 트렌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던 어떤 흐름이었을까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기획안 용지를 꺼냈죠.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첫 줄을 썼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특집 기획안 컵라면과 선수들. 쓰고 나서 다시 지웠습니다. 너무 직설적이었어요. 국장님이 보시면 코웃음 치실 게 뻔했죠. 다시 썼습니다. 숨겨진 올림픽 선수촌의 비밀. 이것도 애매했어요. 비밀이라고 하기엔 너무 공개적이었고 특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벼웠습니다. 저는 펜을 놓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선수촌에 다시 가야 했어요. 피겨팀 인터뷰 촬영이 예정돼 있었죠. 그걸 먼저 마치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시간은 아직 있었어요. 올림픽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 불편함은 잠들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선수촌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마크, 어제 그 컵라면 장면 어떻게 할 거예요? 편집본에 넣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시카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채로 선수촌에 도착했습니다. 피겨팀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됐어요. 미국 대표 선수 KT 박. 24살. 금메달 후보였죠. 훈련 장면도 찍고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완벽한 소재였어요. 감동적이고 안전하고 예측 가능했죠. 촬영을 마치고 장비를 정리하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선수촌 식당으로 향했죠. 그런데 어제 그 전자포트가 보였습니다. 오늘도 선수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많았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 캐나다 선수가 빨간 용기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말했어요. 이거 진짜 최고야. 어제 훈련 끝나고 먹었는데 완전 살아났다니까. 옆에 있던 독일 선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처음엔 의심했어. 근데 한번 먹어보고 생각 바뀌었어. 이게 진짜 회복에 도움이 되더라. 저는 톰을 봤습니다. 카메라 켜봐. 톰이 조심스럽게 촬영을 시작했어요. 선수들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눴죠. 이거 한국 거 맞지? 응, 서울에서 가져왔어. 집에서 보내준 거야. 나도 좀 나눠줄 수 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 선수 한 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먹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직요. 그 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다르거든요. 선수가 건넨 빨간 용기를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확 올라왔어요. 매콤한 향이 코를 찔렀죠. 그리고 그 냄새에는 뭔가 더 있었습니다. 마늘 같기도 하고 고추 같기도 하고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향이었어요. 저는 포크로 면을 조금 건져 올렸습니다. 노란 면발이 빨간 국물에 젖어 있었죠. 입에 넣었어요.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매웠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맵고 짠맛 뒤로 감칠맛이 확 퍼졌죠. 면은 쫄깃했고 국물은 진했습니다. 삼키고 나니 입안에 열기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먹고 싶어졌죠. 저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이해했어요. 왜 선수들이 이걸 찾는지. 이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데우는 음식이었어요. 밀라노의 영하 날씨 속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에게 이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던 거죠. 위로였고 회복이었고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어때요? 프랑스 선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랍네요. 선수가 웃었습니다. 그쵸. 저도 처음엔 그냥 즉석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훈련 끝나고 이거 생각하면서 버티는 날도 있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버틴다. 올림픽 선수가, 세계 최고 수준의 운동선수가 컵라면을 생각하면서 훈련을 버틴다고요. 저는 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와보자. 더 많은 선수들 인터뷰해보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국장님이었습니다. 마크,
피겨 인터뷰 잘 됐나? 네, 잘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스노보드 팀 쪽으로 넘어가면 되겠네. 스폰서 측에서 특히 그쪽을 강조해달라고 했어. 알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국장님, 혹시 다른 소재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소재? 무슨 소재? 선수촌에서 특이한 장면을 봤습니다. 각국 선수들이 한국 컵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길게 느껴졌죠. 컵라면? 네. 마크, 농담하는 거지. 아닙니다. 진지하게. 자네 지금 올림픽 특집을 라면으로 만들자는 건가? 우리가 요리 채널인가?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스폰서들이 뭘 원하는지 알잖아. 감동적인 스토리. 미국 선수들의 도전. 금메달을 향한 열정. 그런 거라고. 컵라면이 아니야. 하지만 이건 정말 특별합니다. 선수들이 직접. 마크. 국장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자네 상황 잊은 거 아니지? 이번이 자네한테 마지막 기회야. 안전하게 가라고. 검증된 방식으로.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국장님 말이 맞았죠. 안전한 길이 있는데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컵라면 특집이 실패하면 저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57살에 해고당한 프로듀서. 다시 일자리 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베이징 때도 그전 평창 때도 똑같았어요. 예측 가능한 스토리, 감동적인 배경, 금메달 후보 인터뷰. 시청자들은 이미 질렸습니다. 그 결과가 38% 하락이었죠. 그날 밤 저는 다시 선수촌에 갔습니다. 저녁 8시. 훈련을 마친 선수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전자포트 앞에 줄을 선 선수들. 빨간 용기를 꺼내드는 손들. 김이 오르고 매운 향이 퍼지고 행복한 표정들. 저는 카메라 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냥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한 스웨덴 선수가 면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알아요? 우리 팀 코치도 이제 이거 먹어요. 처음엔 선수들 식단 관리한다고 못 먹게 했는데 직접 먹어보고는 생각이 바뀌었대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선수들 컨디션이 좋아졌거든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대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 뭔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 단순히 칼로리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된다나 뭐라나. 옆에 있던 이탈리아 선수가 끼어들었어요. 나는 이걸 먹으면 집 생각이 나요. 이상하죠? 한국 음식인데 말이에요. 근데 뭔가 엄마가 끓여준 수프 먹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집 생각. 엄마의 수프. 정서적 안정. 이건 음식 이상의 이야기였어요. 문화였고 감정이었고 인간적인 연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획안을 다시 썼습니다. 제목은 더 컴포트 인 어 컵 언톨드 스토리 어브 올림픽 빌러지였어요. 컵 속의 위로. 선수촌에 숨겨진 이야기. 구성은 3부분으로 나눴죠. 첫 번째는 선수들의 훈련 강도와 스트레스, 두 번째는 컵라면이 어떻게 그들의 일상에 들어왔는지, 세 번째는 음식을 통한 문화교류. 기획안을 이메일로 국장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답장은 2시간 후에 왔습니다. 마크, 내일 오전 10시 화상회의. 본사 마케팅팀과 스폰서 담당자도 참석한다. 자네 기획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스폰서 담당자까지 참석한다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어요. 제 기획을 검토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지하는 자리일 가능성이 컸죠.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내일 회의래.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스폰서 쪽도 온대. 제시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던 거죠. 스폰서가 움직인다는 건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니라 압박이라는 걸.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획안을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뭔가 빠뜨린 게 있나 확인했죠.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추가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본적으로 이건 모험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여보, 에밀리 장학금 떨어졌대. 괜찮아. 우리 대출 알아볼게. 거기서는 잘하고 있지? 힘내. 대출. 제 아내가 대출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국장님, 마케팅 부장, 그리고 스폰서사 담당자 2명이 보였어요. 표정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크, 기획안 받았네. 솔직히 말하자면 우려스럽네. 마케팅 부장이 끼어들었어요. 컵라면 특집이라니. 우리 스폰서 중에 식음료 브랜드가 있다는 거 알죠? 그쪽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스폰서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올림픽의 영웅적 서사를 원합니다. 도전, 극복, 승리. 그런 이야기 말이에요. 컵라면은 솔직히 브랜드 이미지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설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화교류에 관한. 마크. 국장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스폰서 측에서 우려를 표명했네. 만약 이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그는 잠시 멈췄어요. 계약 재검토를 고려하겠다고 했어. 계약 재검토.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스폰서가 빠지면 프로그램 자체가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은 제게 돌아올 겁니다. 화면 속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크 씨를 믿습니다. 그동안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주셨죠. 하지만 이번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증된 방식으로요.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톰과 제시카가 저를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장님이었어요. 마크, 자네도 들었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네. 스폰서가 저렇게 나온 이상.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까지 방향을 바꾸든지 아니면. 말을 끝내지 않았어요. 끝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의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어요. 아니면. 그 아니면 뒤에 오는 말은 뻔했죠.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메일을 열었을 때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발신자는 본사 인사팀이었어요. 제목은 프로젝트 검토 관련 면담 요청이었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귀국 후 이사회 보고 전 사전 면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전 면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해고 절차의 시작이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국장님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마크, 스폰서 측에서 정식으로 계약 보류 통보했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대안 기획안 제출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전체가 위험해. 자네도 우리 팀도. 손이 떨렸습니다. 금요일. 사흘 남았어요. 호텔방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대안 기획안. 안전한 방식. 피겨 스타 인터뷰. 스노보드 금메달 후보. 감동적인 배경 스토리. 타이핑을 시작했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시카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마크,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시는 거예요?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포기.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맞습니다. 이건 포기하는 게 맞았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가족이 있었고, 대출이 있었고, 나이가 있었습니다. 57살에 해고당하면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렵겠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안전한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제시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피겨팀 추가 인터뷰를 위해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안전한 콘텐츠. 검증된 방식.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훈련장 가는 길에 야외 경기장을 지나쳤습니다. 스키점프 연습 중이었어요. 바람이 매섭게 불었죠. 영하 15도.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가 넘었을 겁니다.
선수들이 점프대 위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코치들이 손을 호호 불며 서 있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한 선수가 점프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전신이 얼어붙은 것 같았죠.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코치가 뭔가를 건넸어요. 빨간 용기였습니다. 선수는 장갑을 벗고 그 용기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선수는 뚜껑을 열고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는 게 보였죠. 손이 떨림을 멈췄고 어깨가 풀렸습니다. 코치가 뭐라고 물었는데 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주변에 다른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독일 팀, 노르웨이 팀, 오스트리아 팀. 그들도 비슷한 용기를 들고 있었어요. 어떤 선수는 발열 도시락을 열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쌀밥이 보였고 그 위로 뭔가 붉은 반찬이 얹어져 있었죠. 매운 향이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혹한 속에서 그 따뜻한 냄새는 너무나 선명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톰을 불렀어요. 여기 좀 찍어봐. 톰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선수들이 용기를 들고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 김이 올라오는 순간, 국물을 마신 후 표정이 풀리는 모습, 모든 게 담겼어요. 한 노르웨이 코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취재 중이세요? 네. 미국 방송국입니다. 이거 찍으시는 거예요? 코치가 자기 손에 든 빨간 용기를 가리켰어요. 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코치는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근데 이거 정말 대단해요. 처음엔 선수들 식단 걱정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챙겨줍니다. 혹한 훈련 후엔 이만한 게 없거든요. 왜 그런 거죠? 코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단순히 따뜻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힘이 나는 느낌이랄까. 선수들이 이걸 먹고 나면 다음 훈련에 더 집중해요.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것 같아요. 정서적 안정.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저는 선수 한 명에게 다가갔어요. 26살쯤 되어 보이는 독일 선수였죠.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이거 자주 드세요? 선수가 손에 든 용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거의 매일요. 훈련 끝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집에 있을 땐 몰랐는데 여기 와서 먹어보니 이게 진짜 힘이 되더라고요. 힘이요? 네. 뭐랄까. 버틸 수 있는 힘이요. 올림픽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매일 한 개까지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이게 있으면 조금 더 버틸 수 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선수가 웃었습니다. 진짜예요. 버틸 수 있는 힘.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생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극한의 압박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작은 빨간 용기 하나가 선수들에게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버팀목이었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도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걸. 해고 위기 속에서, 스폰서 압박 속에서, 가족 부양 책임 속에서 저도 뭔가에 기대고 있다는 걸요. 호텔로 돌아와서 촬영본을 확인했습니다. 혹한 속 선수들의 모습, 김이 오르는 장면, 얼굴에 생기가 도는 순간들. 모든 게 선명했어요.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이걸로 뭐 하실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몰랐어요. 이걸로 기획안을 다시 쓴다고 해서 스폰서가 돌아올까요? 국장님이 받아들일까요? 제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 장면들엔 진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다시 기획안을 폈습니다. 그리고 지웠던 제목을 다시 썼어요. 더 컴퍼트 인 어 컵. 컵 속의 위로. 하지만 이번엔 부제를 달았습니다. How athletes survive the impossible. 선수들이 불가능을 견디는 방법.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문장들이 나왔어요. 혹한 속 훈련, 극한의 압박, 그 속에서 찾은 작은 위로. 음식이 아닌 생존의 도구. 문화가 아닌 인간의 연대. 새벽 3시까지 썼습니다. 다 쓰고 나니 이메일 보내기 버튼 앞에서 손이 멈췄어요. 이걸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국장님이 받아들일까요? 스폰서가 마음을 바꿀까요? 아니면 이게 제 마지막 기획안이 될까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문자가 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은행 갔다 왔어. 대출 가능하대. 걱정 마. 에밀리 등록금은 어떻게든 해결할게. 거기서는 잘하고 있지? 대출. 제 아내가 은행에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이메일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다음 날 오전, 국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크, 기획안 받았네. 네. 솔직히 말하자면, 국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가 포기 안 할 줄 알았어. 고집이 세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스폰서 측과 다시 회의했네. 이번이 마지막이야. 자네도 알겠지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밀라노의 하늘이 여전히 흐렸습니다. 오후 3시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국장님, 마케팅팀, 스폰서 담당자들 모두 화면에 떠 있었어요. 국장님이 제 기획안을 띄웠습니다. 마크가 수정안을 보내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화면에 제목이 떴어요. 더 컴퍼트 인 어 컵하우 애슬리츠 서바이브 더 임파서벌. 스폰서 담당자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1분, 2분, 3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마침내 담당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촬영본도 확인하고 싶고요. 국장님이 말했습니다. 내일 샘플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승인도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보류였죠.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톰과 제시카가 저를 봤어요. 이제 뭐 하죠? 톰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편집하자. 최고의 샘플 영상 만들어서 내일 보내는 거야. 그날 밤 우리는 밤새 편집했습니다. 혹한 속 선수들, 기모르는 장면, 얼굴에 번지는 안도감. 모든 걸 담았어요. 3분짜리 샘플이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 5시에 완성했어요. 국장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답은 오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오전이 됐죠. 마감일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 앉아 노트북을 켜놨습니다. 이메일함을 계속 새로 고침했어요.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오후 1시가 됐습니다. 오후 3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국장님이었습니다. 마크. 네. 스폰서 측 답변 왔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방송 진행하라고 했어. 조건부지만. 조건이요? 시청률 기준치 넘어야 해. 그리고 시청자 반응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 조정 가능해야 하고.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크, 자네가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모르겠네. 하지만 기회는 생겼어. 이제 증명해야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밀라노의 하늘에 해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기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방송 날짜가 잡혔어요. 사흘 후 월요일 저녁 8시. 본방송이었습니다.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그래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해야지.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본사에서 실시간 시청률 그래프를 보내왔어요. 모니터링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방송 시작 전 수치가 표시됐죠. 8시가 됐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켜놓고 앉아 있었어요. 시청률 그래프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청률 그래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3분간은 평범했어요. 예상 범위 아니었죠. 그런데 5분이 지나자 숫자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상승 곡선을 그렸어요. 저는 숨을 참고 화면을 봤습니다. 제시카와 톰도 아무 말 없이 같이 보고 있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프가 더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15분, 20분. 곡선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국장님이었습니다. 마크. 네. 본사 회의실에 다들 모여서 보고 있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지켜보자고. 전화가 끊겼어요. 25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화면에 혹한 속 선수들이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빨간 용기를 두 손으로 감싼 선수의 모습. 국물 한 모금 마신 후 얼굴에 번지는 안도감. 그 장면에서 그래프가 확 치솟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0분이 됐을 때 핸드폰에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었어요. 마크, 대박이야. 시청률 미쳤어. 소셜미디어 반응 봤어? 저는 소셜미디어를 열었습니다. 트위터에 실시간 트렌드가 떠 있었어요. 해시태그 OLYMPICCOMFORTFOD, 해시태그 RAMENATOLYMPICS, 해시태그 SURVIVAELINAC업.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감동적이다. 음식이 아니라 생존 이야기였네. 올림픽 특집 중 최고였어. 선수들 진짜 모습 본 느낌. 컵라면 하나로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니. 방송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밀라노 선수촌 야경이었어요. 전자포트 주변에 모인 선수들, 그들 손에 든 빨간 용기들, 피어오르는 김. 그리고 내레이션이 흘렀죠. 버티는 힘은 때로 작은 것에서 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봤어요. 밀라노의 밤이 고요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국장님이었어요. 마크. 네. 최종 시청률 나왔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전년 대비 62% 상승이야. 62%. 스폰서 측에서 연락 왔어. 계약 연장하겠대. 그리고 국장님이 잠시 멈췄어요. 잘했네, 마크.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시카가 조용히 물었어요. 마크,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죠. 살아났습니다. 버텼어요. 다음 날 아침 외신 기사가 몇 개 나왔습니다. 크진 않았어요. 하지만 있었습니다. 미국 방송사의 독특한 올림픽 접근법, 컵라면으로 본 선수촌 문화, 음식을 통한 올림픽 이야기. 기사들은 짧았지만 우리 프로그램을 언급했어요. 본사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인사팀이었죠. 프로젝트 검토 면담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해고 절차가 중단된 거였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닫고 밖으로 나갔어요. 선수촌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그 전자포트를, 선수들을, 김이 오르는 그 장면을. 도착했을 때 여전히 선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았어요. 빨간 용기를 든 손들, 행복한 표정들, 서로 나누는 대화들. 모든 게 그대로였죠. 한 캐나다 선수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제 방송 봤어요. 정말요? 네. 친구가 보내줬어요. 진짜 좋았어요.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담아준 느낌이었어요. 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있어서 버틸 수 있었거든요. 진짜로요. 버틸 수 있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 아내가 나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아내는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수고했어요, 여보.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힘들었죠? 그래도 해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냈다기보다는 버텼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딸들이 나왔습니다. 에밀리와 소피아. 쌍둥이 딸들이었죠. 아빠. 에밀리가 안겼어요. 방송 봤어. 진짜 멋있었어. 고마워. 근데 아빠, 그거 알아요?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기숙사에서도 다들 한국 라면 먹어요. 진짜 유행이에요. 저는 놀라서 딸을 봤어요. 정말? 네. 시험 기간 되면 다들 찾아요. 버티는 힘이 된대요. 버티는 힘. 그날 밤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었어요. 밀라노에서 가져온 컵라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그거 먹으려고요?
오랜만에 전자포트에 물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어요. 컵라면 뚜껑을 열고 스프를 넣었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확 올라왔어요. 그 순간 밀라노가 떠올랐습니다. 영하의 추위, 얼어붙은 선수들, 전자포트 주변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그들 손에 든 빨간 용기에서 피어오르던 김. 3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매운 향이 코를 찔렀죠. 포크로 면을 들어 올렸습니다. 노란 면발이 빨간 국물에 젖어 있었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고 매웠고 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맛 뒤로 뭔가 더 있었어요. 밀라노에서 느꼈던 그 감각. 버티는 힘 같은 것. 아내가 주방 문가에 기대서서 저를 봤습니다. 여보. 응. 이번엔 당신 눈이 다르네요. 저는 아내를 봤어요. 뭐가 달라 보여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살아있다. 맞습니다. 살아있었어요. 해고 위기를 버텼고 스폰서 압박을 견뎠고 가족 걱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었죠.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몸이 데워졌어요. 밀라노의 추위가 떠올랐습니다. 그 혹한 속에서 선수들이 이걸 먹으며 버텼던 것처럼 저도 제 방식으로 버텼던 거였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았어요. 하나 더 끓일까요? 그래. 우리는 함께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 김이 오르는 모습, 매운 향. 모든 게 밀라노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달랐습니다. 여긴 집이었고 제 가족이 있었고 제가 돌아온 곳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했을 때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국장님이 회의실로 저를 불렀어요. 마크, 다음 프로젝트 이야기해보자고. 다음이요? 자네가 또 뭔가 재밌는 거 찾을 것 같은데. 저는 웃었습니다. 생각해볼게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함에 시청자들이 보낸 메시지가 수백 개 쌓여 있었어요.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올림픽을 새로운 시각으로 본 느낌입니다. 컵라면 하나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다니 놀라웠어요. 덕분에 버티는 힘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버티는 힘. 그 말이 계속 반복됐어요. 선수들도 시청자들도 그리고 저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던 거죠. 점심시간에 카페테리아에 갔습니다. 자판기 앞을 지나가는데 컵라면이 보였어요. 빨간 용기였습니다. 한국 제품이었죠. 누군가 자판기에 넣어놨더라고요. 저는 동전을 넣고 하나 뽑았습니다. 그리고 휴게실로 가서 끓였어요. 김이 오르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밀라노의 혹한, 전자포트 주변의 선수들, 해고, 위기 속에서 떨렸던 제 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컵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훈련 후의 위로였고 누군가에겐 시험 기간의 버팀목이었고 저에겐 선택의 결과였죠. 그 작은 빨간 용기 하나가 사람들에게 각자 다른 의미로 다가갔던 겁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매운 향이 올라왔어요. 면을 들어 올리고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고 진했고 버틸 수 있게 해줬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겨울 풍경이 보였어요. 춥진 않았지만 쌀쌀했습니다. 사람들이 코트깃을 세우고 걷고 있었죠. 모두 각자의 이유로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몸이 데워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버티는 힘은 때로 작은 것에서 온다고. 컵라면 하나, 뜨거운 국물 한 모금, 김이 오르는 그 순간. 그게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밀라노에서 배운 건 그거였습니다. 위대한 이야기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았어요. 선수촌 구석의 전자포트 앞에 훈련 끝난 선수들의 손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빨간 용기 안에 있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에서도 뉴욕에서도 제 딸들의 기숙사에서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여전히 컵라면을 끓이며 하루를 버티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마지막 국물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